쌤아,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벌써 회계원리가 20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동영상 강의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이번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동영상 강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책에 있는 동영상 강의에는 모든 부분을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에 있는 뭐 문제라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자잘한 개념까지도 꼼꼼하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미수금, 성급금, 기타 채권이라고 하는 미수금, 성급금과 임시계정인 가지금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타 채권은 뭐 주된 영업활동으로 해서 발생하는 채권 이외에 유형자산을 처분한다거나 또는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발생한 채권들을 우리가 기타 채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채권에는 미수금과 성급금이 있고요. 자, 미수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안일 미자를 써서 아직 수령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근데 아직 수령하지 않은 금액에는 매출 채권도 있었죠. 근데 매출 채권은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아직 받지 못한 외상값이었고요. 그래서 구두로 계약하면 외상 매출금이었고 어음이라고 한 증서를 받아서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받으러음으로 처리했었죠. 근데 미수금은 상품 매매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판매하고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보유한 건물이나 비품, 토지, 차량 운반고 같은 것들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된 영업활동을 위한 상품을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 미수금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미수금 원장을 살펴보면 저번 회계기간에 못 받은 금액들 이번 회계기간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올해 회계기간에 발생한 발생액은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게 될 거고 전체 금액에서 회수한 금액은 대변에 발생하게 되고 자산의 감소로 회수한 금액을 빼면 현재 잔액, 그러니까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어간 2월에 그리고 미회수액이 되겠죠. 미수금의 회계 처리를 실제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쓰고 있는데요. 280만 원에 지금 처분을 했는데 장부상에는 250만 원으로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280만 원에 팔았죠. 250만 원에 샀던 것을. 그리고 대금은 10일 후에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건물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상품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품 이외의 건물을 팔았으니까 280만 원 주고 돈을 받았죠. 근데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차변에 미수금 280만 원으로 처리하고 건물은 내가 장부에 250만 원이라고 적어놨던 거죠. 점으로 돼 있네요. 컴마로 해야 되는데. 자, 250만 원의 건물이 판매해서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건물 250만 원이 감소하게 되고요. 250만 원짜리 280만 원에 팔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이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30만 원이 대변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9월 25일 날 이 미수금을 회수하게 된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보면 9월 15일 날 건물 처금 대금 280만 원이 미수금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회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미수금을 회수한 거죠. 차변에 있던 미수금은 대변에 상계 처리해서 없어질 거고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잔액이 280만 원 증가하게 되겠죠. 자, 선급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기타 채권으로 선급금은 먼저 지급한 금액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먼저 지급을 하냐면 보통 상품을 주문하고 나면 상품 주문 금액이 엄청 커요. 그러면 이 상품을 주문하면 상품을 주문받은 회사에서는 상품의 제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상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준비하겠죠. 근데 상품을 주문하고 나중에 상품이 발송이 되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생각해보니까 안 살래요 라고 하면 상품을 판매한 회사에서는 이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상품을 주문하면 계약금을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 거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선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저번 회계기간에 선급금이 발생했는데 아직 처리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전기 2월익이 될 거고 그리고 이번 회계 기간에 발생한 선급금액이 있다면 선급액이 발생하겠죠, 차변에. 이 전체 선급금 중에서 나중에 상품으로 회수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주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남아있는 선급금 잔액이 될 거고
만약에 이번 회계기간에 회수가 안 된다면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어가는 차기 2월액이 되겠죠. 미회수액이 되겠습니다. 자, 선급금이 처리되는 프로세스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김쌤이 차를 오픈가를 한 3천만 원짜리를 사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는 못 사요. 근데 이게 생각이라도 한번 해봐야겠죠. 행복해지잖아요. 자, 3천만 원짜리 상품을 주문을 하면 자동차 회사에서는 보통 상품을 주문받은 즉시 신차는 제작을 들어갑니다. 왜 미리 안 만들어 놓을까요? 물론 뭐 자동차 대리점 같은 데는 만들어 놓은 자동차들이 있지만 이것은 판매용은 아니고 전시용입니다. 시승, 사람들이 직접 타보고 차를 한번 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왜냐하면 상품을 이 자동차를 만들어 놓으면 만든 날짜 이후로부터 가치가 감소하게 돼요. 왜냐하면 때가 묻고 사람들이 타보고 만지고 뭐 코딱지 묻히고 막 이렇게 하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문받는 즉시 제작에 들어갑니다. 3천만 원짜리 상품을 주문을 하게 되면 이 자동차 회사에서는 상품 제작에 들어가고 다 만들었는데 만약에 김쌤이 자동차를 안 산다고 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보통 계약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보통 통상적으로 10% 김쌤이 300만 원을 입금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상품을 다 만들어서 다 완성이 되면 상품을 자동차를 배송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를 배송받기 전에 우리가 계약금으로 걸었던 거 김쌤은 먼저 지급한 금액이라고 해서 선급금으로 처리해요. 자, 이게 왜 자산이냐면 나중에 상품이 완성되게 되면 상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상품을 주문받은 회사에서는 먼저 받은 계약금을 선수금이라고 처리합니다. 선수금은 부채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상품이라는 것으로 갚아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이죠. 상품이 다 완성이 되면 자동차를 김쌤한테 배달을 하게 될 거고, 김쌤은 상품을 받고 나서 나머지 3천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입금해주면 상품의 거래가 끝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김쌤이 이거 다 만들었는데 상품을 안 사겠다라고 하면 계약금은 누가 가지게 되냐면 상품을 매출하기로 한 이 자동차 회사가 계약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이 자동차의 가치가 300만 원이 떨어지기 전에 상품을 판다면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금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상품을 매입한 입장에서는 상품을 매출한 입장에서는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거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구 상점에 우리 회사가 상품 100만 원을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먼저 지급한 금액 계약금으로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10월 10일 날 10월 5일에 대구 상점에 주문한 상품이 도착을 해서 내가 상품을 인수하고 나머지 잔액을 9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운임이 발생했죠. 그래서 운임이 5만 원이 발생해서 운임과 함께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지급한 선급금은 상품으로 받았기 때문에 10만 원 선급금이 없어지고요. 자, 105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선급금 1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95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금액인 95만 원이 빠져나가게 될 거고, 자, 상품 매입 시에 만약에 배송비가 같이 들었다, 운임이 들었다라고 하면 상품 가격에 포함을 해서 상품의 취득 원가, 취득했을 때의 가격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티셔츠를 인터넷에서 사게 되면 만 원짜리 티셔츠를 샀을 때 2,500원의 배송비가 발생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에 샀다고 인식해요? 12,500원에 샀다고 인식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상품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운임은 상품 가격에 포함하고 있다. 100만 원짜리 상품에 5만 원의 운임이 붙었으니까 상품을 105만 원 주고 샀다고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급금에 대한 회계 처리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지급금인데요. 가지급금 계정은 이 가짜가 임시 또는 가짜로 지급한 돈이라는 거예요. 왜 임시 또는 가짜로 지급을 했냐면 현금이 나가긴 나갔으나 지금 이 현금을 당장 어디다가 쓸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얼마를 쓸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임시로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놓고 나중에 이 금액이 확정이 되면 확정되는 원인 또는 결과로 바꿔주는 계정 과목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임시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자, 가지급금의 원장을 살펴보면 가지급금이 발생을 하면 차변에
발생액을 적어주고 가지급금이 나중에 처리가 완료가 되어서 결과 또는 원인이 밝혀주면 가지급금은 대변에 처리한 금액만큼 상계 처리해주고 차변의 원인 또는 결과가 되는 계정으로 대체 바꿔주면 됩니다. 가지급금은 언제 많이 쓰냐면 주로 출장을 갈 때 출장 가는 사원이 돈을 타갑니다. 출장비를. 근데 그 출장비가 출장을 가는 날짜에는 얼마를 쓸지 대략적인 금액은 나오지만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가지급금이라는 임시계정으로 처리해 놨다가 나중에 출장 간 사원이 돌아와서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 보고하면 그 금액만큼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0월 13일 주식회사 서울은 영업사원인 김지훈 사원에게 대전에 출장을 갔다 오라고 하고 출장비를 대충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의 출장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20만 원 감소하게 될 거고 차변에는 아직 금액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만 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10월 14일 하루 후에 출장 간 영업사인 김지훈 사원이 귀사해서 20만 원 중에서 17만 원은 썼고 현금이 3만 원 남았다고 해서 반납을 하고 다음에 출장에서 사용한 사용 내역을 보고했습니다. 자, 그럼 회계부서에서는 보니까 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총 17만 원을 썼네요. 자, 그러면 이 출장 간 사원이 쓴 금액은 여비, 출장여비라고 해서 뭐 잠을 자거나 아니면 밥을 먹은 데 쓴 여비와 교통에 들어간 교통비를 해서 여비교통비라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4일 여비교통비로 17만 원을 처리하고 나머지 현금은 반환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이 다시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지급금은 원인 또는 결과가 밝혀졌기 때문에 대변에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면 됩니다. 오늘은 기타 채권 미수금과 선급금 그리고 임시계정인 가지급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동영상 보면서 책을 학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 나오는 날은 선생님하고 또 열심히 수업을 같이 해서 기말고사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온라인 계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김쌤이 뭐 시간 되고 뭐 힘이 닿는 대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올려서 여러분들의 학습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오프라인으로만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는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열심히 좀 잘 동영상 강의 잘 봐주시고 다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